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 말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제랄드 와인버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죠. 품질 소프트웨어 관리 시리즈의 1권, 그중에서도 7장, 소프트웨어 조종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딱 그런 내용 같아요. 프로젝트 계획서에서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들, 근데 그게 어떻게 전체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는지 바로 그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드는 내용이죠. 사실 이 책 QSM 시리즈가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EPUB로는 9권, 종이책으로도 4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 오늘 다룰 이 7장이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관리의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세계관을 정말 명확하게 딱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아, 두 가지 세계관요? 네,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조직은 과연 어디에 더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첫 번째 세계관이 바로 패턴 2라고 불리는 거죠. 완벽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그걸 그대로 오차없이 따르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패턴 3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은 그냥 대략적인 지도일 뿐이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계속 주변을 살피고 운전대를 조작하는 그런 조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솔직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패턴 2가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달콤한 유혹. 그것 때문에 수많은 조직이 여전히 패턴 2의 세계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의 추종자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의 진정한 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생각의 전환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패턴 2의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세계관의 상징, 바로 폭포수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의 그림 7-1을 보면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까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아주 명쾌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정말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죠? 네, 하지만 현실의 프로젝트가 저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되죠.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수정된 폭포수 모델 그림 7-2가 등장합니다.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화살표가 몇 개 추가된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피드백 화살표가 추가됐죠. 근데 저자는 이 화살표가 진짜 피드백이 아니라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이건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악명 높은 고투문과 같다는 거예요. 고토문요? 요즘 개발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토가 뭐냐면 코드에 아무 곳으로나 그냥 점프하게 만들어서 프로그램 논리를 막 스파게티처럼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이었거든요. 저자는 이 피드백 화살표가 딱 그 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 이전 단계로 돌아가긴 하는데 어떤 체계나 구조 없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만 만든다는 거죠.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새 경로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차를 돌려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비효율의 극치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차적인 계획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 책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그 이유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저자의 동료 돈 가우스 이야기죠. 네, 저자가 시골집으로 찾아오는 돈 가우스한테 길을 알려주면서 흙길로 0.6마일 가시오 이렇게 적어줬는데 돈 가우스가 소수점을 못 보고 그냥 6마일을 가버린 겁니다. 10배를 더 간 거네요. 네, 당연히 집은 안 보이고 완전히 길을 잃고 1시간 넘게 헤매다가 결국 전화를 걸어온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순차적 방법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할 거다. 둘째, 실수하더라도 아주 사소할 거다. 그리고 셋째, 그 정도 작은 실수는 사람들이 알아서 바로 잡을 거다. 이런 가정이요. 하지만 돈 가우스의 실수는 결코 작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손에 들린 원래 계획서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건 개인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계획 자체가 더 나은 길을 탐색할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호본이라는 마을 이야기가 딱 그렇죠. 맞습니다. 저자가 아내 데니랑 운전을 하다가 근호본이라는 되게 재밌는 이름의 마을 표지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아내 데니가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보던 AA의 여행 안내서,
트립틱이라는 지도에 그 마을로 빠졌을 경우에 다시 원래 가려던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익숙한 풍경인데요. 회사에서 그건 정해진 프로세스에 없는데요 라거나 일단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딱 저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패턴2 조직이 왜 혁신을 주저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가진 지도, 즉 프로세스나 방법론이 너무 좁고 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극도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죠. 데니의 관점에서는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냥 안전하게 가던 길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좁은 지도 안에서는 그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셈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만 믿고 가다간 돈가우스처럼 길을 잃거나 아니면 그그노본 마을을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기회를 놓치게 되는군요. 그럼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길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길을 탐험할 수 있는 그 조종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 해법은 피드백 루프를 아주 극단적으로 작고 빠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왓츠 험프리의 기본 단위 셀이나 톰 길부의 진화적 개발 주기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거대한 포포스 모델 대신에 전체 프로세스를 마이크로 프로젝트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피드백 주기가 하루나 몇 시간 단위로 짧아지잖아요. 아, 그럼 문제가 생겨도 그 충격이 그 작은 주기 안에 국한됩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자는 이걸 일찍 행동하고 작게 행동하라는 원칙으로 요약합니다. 확실히 훨씬 진일보한 모델처럼 보이네요. 작은 단위로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사용자 반응을 보는 현대 애자일 개발 방식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여기서 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개선된 모델조차도 여전히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제품이 아니라요? 네. 진정으로 효과적인 관리자, 그러니까 패턴 3의 조종사는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인 프로세스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문화까지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품의 결함을 수정하는 피드백 말고 예를 들어 우리 팀의 좌절감 같은 걸 관리하는 피드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계획서에 넣을 수도 없는 건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료의 그림 7-7 효과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명확해져요. 네. 폭포수 같은 프로세스 모델은 코딩, 텍스팅 같은 눈에 보이는 활동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위에 겹쳐진 효과 다이어그램은 좌절감의 강도처럼 특정 단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와, 그러니까 프로젝트 계획서는 우리한테 자동차의 속도계나 주행 거리계만 보여주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못 보고 있던 엔진 과열 경고등이나 연료 부족 경고등이 있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못 본 관리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사이먼 이야기고요. 네, 정말 인상적인 일화죠. 관리자 사이먼이 참석한 코드 리뷰 회의에서 직원 허브가 동료들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당합니다. 급기야 허브의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걸 본 사이먼이 쉬는 시간에 저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허브 눈에 뭐 들어갔나요? 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이먼의 관리 대시보드에 팀사기나 구성원의 감정 상태 같은 지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는 자기가 측정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데이터 중심 관리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예였던 겁니다.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팀원들의 그 좌절감 때문이었는데 관리자는 그 핵심 변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네. 진정한 조종은 이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머릿속의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겠네요. 그럼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걸까요? 책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다음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누군가의 반응이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다음 사건을 결정한다. 네, 이것이 바로 패턴 2에서 패턴 3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고전이죠. 브룩스의 법칙도 이 관점에서 완전히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 투입하면 프로젝트가 더 늦어진다는 그 유명한 법칙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마치 물리학 법칙처럼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리자들이 일정 부족이라는 압박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 인력을 추가하는 것 말고 다른 현명한 대응책을 모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인력을 추가하는 게 유일하고 필연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대응은 관리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브룩스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 미숙한 관리의 결과를 설명하는 경험칙에 가깝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책에 나오는 허리 통증 비유를 보면 이 개념이 더 명확해져요. 많이 먹으면 체중에 는다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에 가깝죠. 네. 하지만 허리가 아플 때 위로 삼아서 더 먹는다는 것은 통제 가능한 인간의 결정입니다. 어디까지가 시스템의 법칙이고 어디부터가 우리의 선택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시스템 안에서 이런 인간의 결정 지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아니라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관리자의 진짜 역할은 계획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인간의 반응들을 더 나은 반응으로 조종하는 것이었군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패턴 2의 경직된 계획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돈 가우스의 사례처럼 예측 불가능한 실수를 다루지 못하고 근호본 마을 이야기처럼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었죠. 그 해법은 작고 빠른 피드백 루프에 기반한 조종 모델, 즉 패턴 3으로 전환하는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개발 주기를 짧게 만드는 기술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 사이먼의 사례에서 봤듯이 팀의 좌절감이나 사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요소까지 우리의 관리 대시보드에 포함시켜야만 진정한 조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귀결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결정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자가 이 장의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실천 과제를 하나 제안합니다. 딱 하루만 여러분의 조직에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의 결정을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처럼 말하는 순간들을 기록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고객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했어. 라거나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테스트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 같은 말들이요. 네, 특히 그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 같은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의 패턴이 여러분 조직의 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반응들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프로젝트라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종사입니까? 아니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믿는 시스템 안에서 그저 파도에 흔들리는 승객일 뿐입니까?